그 하부를 보겠습니다. 네. 게트락의 7단 습식 듀얼 클러치 변속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진 밑에. 이 오일팬이 작아서 엔진이 밑에서 보면 되게 작아 보이는데 위에서는 안 작았죠? 네. 예, 뭐. 요즘에는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대부분의 장치들이 들어가 있고 아래쪽은 뭐 이렇게 간소하게 하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커 보이네요. 그 게트락 변속기가 이제 전륜 구동용이고 후륜 구동용이 있으니까 그 후륜 구동용에는 이제 아무래도 뭐 포르쉐 터보에도 들어가고 고출력 차이 많이 들어가니까 뭐 PDK 거기도 공급을 하고 있고 그래요. 듀얼 클러치가 이제 보고너 DSG하고 그다음에 게트락 이 두 브랜드가 이제 대표적이고 현대도 이번에 8단 만들었죠? 네. 듀얼 클러치. 네, 7단 건식만 있다가 8단 만들어가지고 이제 소렌토에도 집어넣고 그거 뭐 좀 약간 얘기 좀 있죠 분량 관련해가지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기계가 나오면 이렇게 메커니즘이 나오면 숙성될 때까지 좀 조율이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초반 저속에서 울컥거림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클러치가 두 개가 출력을 끊었다가 연결했다가 하는 방식이라 수동 변속기를 이 클러치 조작 없이 만들고 그걸 두 개로 나눠서 예전에는 뭐 홀수 짝수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눴는데 요즘에는 효율에 따라서 단수를 이렇게 꼭 홀수 짝수로는 그렇게만은 안 나눠요. 자동 변속기처럼 구성을 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이게 토크 컨버터가 있으면 유체 커플링이 변속 시 약간 회전수가 안 맞더라도 이 접촉함으로써는 충격을 먹어줘요. 감쇄를 해주기 때문에 운전자가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엔진 쪽하고 변속기 쪽하고 회전수가 잘 안 맞으면 이게 두 개 회전수가 각기 다른 물리적인 두 장치가 붙으면서 뭐가 생겨? 그게 충격이에요. 그래서 울컥하는 게 회전수가 두 개가 붙어서 물리적으로 다른 회전수가 붙어서 회전수가 보정이 되면서 생기는 현상이란 말이야. 그렇죠. 이게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싫은 분들은 이 토크 컨버터가 들어가 있는 자동 변속기를 써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 CVT에 토크 컨버터가 안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CVT에 들어가요. 토크 컨버터는. 토크 컨버터가 없으면은 중립제어를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토크 컨버터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동 변속기랑 다른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이 좋은 거죠. 유체로 이 터빈 두 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선풍기 이렇게 한쪽 돌리면은 맞대면은 그 힘으로 다른 반대편 날개가 돌아가잖아. 그렇죠. 그런 원리예요. 그러면서 이제 토크 컨버터가 토크를 바꿔준다는 거 아니야.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속에서는 토크가 부족하니까 유체가 바깥쪽으로 흐르면서 그 회전력이 배가가 되거든. 그러니까 토크를 저속에서 강하게 돌려줌으로써 차가 잘 출발할 수 있도록 토크를 바꿔준다. 그래서 토크 컨버터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끈끈한 그 오일로 토크를 전달을 해서 회전수가 출력 엔진 쪽하고 변속기가 어느 정도 맞지가 않아도 보정이 자연스럽게 되는데 얘는 그게 안 돼. 그래서 고속에서는 그 티가 안 나죠. 고속에서 티 안 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고속에서는 어차피 엔진도 빠르게 돌고 변속기도 빠르게 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그게 좀 덜 나는데 이게 저속에서는 아무래도 그 회전차가 더 도드라진다. 그래서 시내에서 이렇게 말 타는 현상, 그걸 이제 호소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신 분은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일단 피하시는 게 좋고요. 이 빠른 변속, 그 다음에 효율 좋은 변속, 그리고 연비, 뭐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좋아요. 미국에서 인기 없는 이유는 미국에서는 변속할 일이 별로 없거든. 그렇죠. 항속 주행이 많으니까. 거기는 5단만 돼도 크게 불편 없어요. 그냥 일단 걸어놓고 그냥 쭉 가면 되니까. 근데 요즘 자동 변속기도 엄청. 그죠? 요즘 뭐 10단 변속기 보면 시내 구간에서 정말 빠릿빠릿해요. 그리고 그 자동 변속기가 듀얼 클러치 변속기 아쉽지 않다라고 이제 말이 나온 게 GF8단. BMW 엔진과 맞물리면서 GF8단이 왜 좋은 소리를 들었냐면 변속기 자체의 속도도 물론 빠르겠지만 BMW 엔진이 굉장히 스포티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회전수가 빨리 오르다 빨리 내려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TCU하고 ECU는 같이 협업 제어를 해요. PCM으로 이제 제어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엔진 이쪽에서 ECU에서 변속 시그널이 아직 비프리페어드가 안 됐는데 변속기에서 변속해봤자 소용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변속을 시그널을 올려줘도 얘가 안 받아주면 못하니까 그 두 개가 어느 정도는 이 속도 매치, 레버 매치 뭐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 돼. 그런데 BMW가 스포티하고 변속에 맞는 그런 어떤 빠릿빠릿한 움직임을 보여주니까 변속기가 빨리 반응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GF8단이 빠른 변속기 대명사로 인정을 받은 거고요.
근데 이제 전륜 구동용이나 뭐 다른 데 들어가는 GF인데 왜 같은 GF인데 BMW 효율이 안 나오지 하는 게 그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뭐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7단, 8단 뭐 이런 DCT,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 유닛인데 이게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유럽은 이제 와인딩 많이 해야 되고 와인딩 많이 할 때마다 이게 변속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한국 사람들 좀 성격 급하니까 네, 빠른 변속, 좀 늘어지는 변속기를 싫어한단 말이지. 근데 이제 문제는 듀얼 클러치 변속기 수명이 이렇게 길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잘 타면 뭐 그래도 예. 그리고 여기 이제 개트락이 들어가 있는 게 과연 좋은 거냐 하는 게 이제 수리비가 엄청 나온다 이것이. 그렇죠. 보고 오거나 그러니까 DSG도 그게 문제예요. DSG도 차값이 중고가 1,000만 원이 안 되는데 변속기 교체비가 막 900만 원씩 나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이제 노후가 되면 그럴 위험이 좀 없잖아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물리적으로 클러치가 닿아서 두 개가 물리적인 연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토크 컨버터처럼 유체로 비접촉으로 토크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수명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차를 10년이면 막 4, 50만 그러시면 사실 좀 추천드리기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고장난다가 아니라 자동 변속기가 그런 분들에게 또 유리하고 그리고 나는 뭐 15만 타는데 10년 이상 걸려. 그러신 분들은 뭐 크게 상관없지 않나. 뭐 대부분 소비자들이 네. 그 정도 타시겠죠? 15만. 그리고 10년. 뭐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변속 특징은 듀얼 클러치 변속기 브랜드에 따라 심한 게 있고 좀 덜한 게 있고 네. 조율이 잘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는 뿐이지 저속에서 이렇게 그 엔진하고 변속기 쪽에 회전수가 안 맞아서 생기는 부조에 의한 울컥거림 이런 것들은 듀얼 클러치 변속의 특징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네프서스런 방식이고요. 뭐 너클도 알루미늄 합금 없이 그냥 강으로 돼 있고 원피스톤 방식의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뭐 특이한 건 없어요. 그냥 2급에서 맞는 정도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이제 DPF는 디젤 파티큘레이트 필터고 네. GPF는 가솔린 파티큘레이트 필터인데 가솔린은 사실 파티큘레이트 매터가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환경이 너무 요즘은 이슈니까 가솔린에도 디젤만큼 크게 쓰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는 그 찌꺼기들을 좀 그 PM을 포집을 해서 이렇게 태워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 때문에 적용을 하고 있는 이제 시작인 상황인데 저배기량이라서 더 쓴 건 그런 건 없나요? 저배기량이면 오히려 안 써도 되죠. 그러니까 배기량이 배기량에 커야죠. 따른- 네, 그런데 사이즈로 봐서는 좀 총배가 이렇게 작진 않아요. 요 정도 1.3L 정도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압축비가 10.8대 1인가 그래요. 그리고 배기량은 작아도 아무래도 실압축비는 높거든요. 터보는 강제로 공기를 압축하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썼어요. 자, 그 다음에 백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예, 레저레이터 중통이 되게 기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변속기 쪽에서 이렇게 트랜스퍼 유닛 넣고 뭐 드라이브 샤프트 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네. 살짝. 네, 그래서 네. 안에 하나가 사륜이 있어서 아마 이 모델도 사륜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설계는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CMF가 이게 소형서부터 중형까지 폭넓게 쓸 수 있는 모듈러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커먼 모듈러 패밀리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을 베리에이션을 이제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뭐 사륜도 집어넣고 뭐 전륜도 하고 또 이 차 휠베이스도 늘렸다가 줄였다가 뭐 이렇게 다양한 차종을 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엔진도 모듈러로 하게 되면 뭐 3기통, 4기통, 뭐 6기통 뭐 이런 식으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잖아요. 예,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긴 게 좀 특징이고 이 위쪽에 방열판 되게 잘 돼 있어요. 네. 되게 꼼꼼하게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내려가 보겠습니다. 안에 뭐 실런트 이렇게 뿌려져 있는 건 없네요. 네. 강판 그대로 남아 있고, 요 그 이음새 부분에 실리콘은 처리가 잘 돼 있어요. 네, 많이 발라놨네요. 네, 꼼꼼하게 잘 발라져 있고, 요 실리콘 처리는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다음 방청과 관련된 실런트 처리. 요즘은 이제 아연 강판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니까 또 실런트를 발라놓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냥 이렇게 노출하는 데도 있는데. 요건 대신 이제 커버가 부직포가 아니라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네. 좀 견고하게 돼 있어요. 커버 하면은 뭐 커버가 이 가격대에서 이렇게 잘 돼 있는 차가 없는데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옆에도 그렇고 또 방열판으로 다 싸놓고 그러니까요. 뭐 하부를 거의 다 그냥 꽁꽁 싸냈는데 네, 노출된 부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노출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알루미늄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쪽 그 프레임 위쪽으로 해서 서브 프레임 위쪽으로 네. 해서 조금 쓰긴 했어요. 그런데 이런 아래쪽 하부 쪽이나 암 쪽에는 이게 들어가 있는 게 없는데 네. 대신 이렇게 마감을 잘했네요. 가격 대비해서 이게 2,100만 원, 1,700만 원짜리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같은 네. 같이 돼 있고. 그거 괜찮은데? 마감이? 1,700만 원대 이 정도 마감이면? 잘 돼 있네요. 여기 이제 서브 프레임에서 그 차대로 연결되는 여기 보면 알루미늄 네. 합금으로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놨네요. 저런 거는 뭐 왜 해놨는지 엔지니어가 알겠죠? 여기 눈으로 봐가지고 아 이건 무슨 기능입니다 얘기해드리면 참 좋긴 한데 그쵸. 위험합니다 저거. 내피셜이에요 저거. 어떻게 알아요 저거? 알루미늄 합금이 저기 들어가야지만 뭔가 이렇게 좋은 작용을 하니까 계산해보고 시뮬레이션에서 아 여기는 알루미늄 합금을 하니까 동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깔끔하더라. 좀 더 그 횡지도 잘 받아내고 승차감도 잘 잡더라. 뭐 이런 계산이 있었을 거예요. 네. 자, 여기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커브 바깥에는 또 실런트를 다 쳐놨어요. 이 실런트를 여기 꼼꼼하게 그것도 아주 굉장히 두껍게 발라놨네. 요거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커버 안쪽으로 커버가 덮여 있는 데에는 실런트를 안 발라놨는데 요 바깥에 노출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거의 꼼꼼하게 아주 두껍게 해서 실런트를 발라놨다는 점. 요게 이제 가격 대비 기대 이상의 이제 마감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소소하지만. 네. 토션빔. 네. 그 SM6의 토션빔하고 좀 차이가 많이 느껴졌어요. 기본적으로 승차감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네. 좋은 편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네, 그쵸. 무디신 분들은 뭐 이게 토션빔이야? 뭐 이런 걸 썼어 이렇게 생각 안 드시고 예민하신 분들은 이제 느끼죠. 우리가 토션빔도 뭐 괜찮네 하다가 꽝 했잖아. 그쵸. 네, 그러니까 이 본성은 못 속인다고. 본성은 못 속이는데 어느 정도 감출 수는 있어요. 그게 왜 성격 급한 사람도 참을성이 좀 있으면 급한 티 안 낼 수 있잖아. 그쵸. 그런데 이제 네. 어느 땐가는 감출 수가 없지. 막, 위기의 순간에 딱. 뭐 응가 말이 올 때나 이럴 때 뭐 그냥 본성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나오죠. 얘도 그런 토션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푸조, 르노, 시트로엥은 전 세계에서 토션빔을 제일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잘 만드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 우리가 토션빔 멀티링크 굳이 안 넣어도 토션빔으로 가지고도 쓸만하게 만들면서 재료비도 아끼고 공급가도 낮출 수 있는데 뭐 굳이 이런 차까지 우리가 멀티링크 늘 뭐 넣지 말고 늘 하던 거 넣으면 되잖아. 뭐 그러면 됐지 뭐. 그래 나쁘지도 않은데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뭐 야 그러면 토션빔이 이렇게 나쁘면 르노는 뭐 푸조는 반문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보실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르노나 푸조는 이 토션빔을 소형차에다가 열심히 지금 넣어서 재미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소형차용의 멀티링크를 개발도 안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지금에 와서 멀티링크를 여기다 넣어서 개발을 하려니까 이런 거지. 아니 구태여 뭐 잘하고 있는 애를 왜 일 잘하는데 조금 마음 안 든다고 자를 순 없잖아. 그렇잖아. 그쵸. 약간 승차감 똑같하고 이렇다고 거동도 좋고 다 좋고 뭐 가격 그것도 괜찮고 또 이 토션빔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얼라이먼트를 볼 필요가 없단 말이죠. 물론 사고가 나서 틀어지면 전체를 다 바꿔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 아니면은 장기간 보유를 해도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신경 쓰이는 부분도 없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강하게 버텨지니까 쇼크옵시오버라든지 스프링을 조금 좀 약하게 써도 뭐 크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교체를 하거나 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부품가도 좀 덜 들고 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소비자 유지 측면에서는 나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좋다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제조사 측은 돈을 아낀 만큼 저렴하게 팔아줬고 소비자 측은 뭐 감안하고 사면은 뭐 여러 가지로 그래도 경제적인 이점과 뭐 좀 저렴한 가격대 차로 괜찮은 품질의 거동까지 얻을 수 있으니 뭐 썼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걸 넣어놓고서는 비싼 가격을 받아버리거나 이걸 넣어놓고서는 뭐 유로피안의 승차감이고 뭐 안정감 다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유럽 특유의 소형차에 적용되는 그 토션빔의 완성도나 효율성 이런 것들이 잘 녹여져 있습니다.
알고 구입하시면 괜찮아요. 근데 정말 이거 승차감 편하고 부드러울 거야 모르고 구입하셨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돼요. 그쵸. 이거 토션빔이니까 이거 그 갓난애기 뒤에 태워가지고 뭐 시골길 같은데 막 달려야 된다 그러면 고려하세요. 이게 굉장히 좀 딱딱합니다. 꽝합니다. 뭐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젊으신 분들이나 뭐 밸런스 좋고 뭐 가격 저렴하면서 쓸만한 어떤 뭐 구조면은 뭐가 있나요 하면 뭐 이거 토션빔인데 괜찮아요. 뭐 이렇게 추천해 줄 수는 있다는 얘기죠. 좋다는 얘기가 어떤 좀 맥락에서 좋다는 건지를 이해를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반떼 얼마 전에 시승했잖아요. 그렇죠. 아반떼 토션빔하고 비교를 해보면 뭐 둘 다 잘했는데 네. 얘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동이나 밸런스적인 네. 측면. 물론 세단이고 SUV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코나랑 비교를 해보면 코나 토션빔이 얘보다 좀 딱딱합니다. 얘가 좀 더 그거보다는 승차감 면에서는 좀 더 낫고 네, 유리하겠네. 뭐 주행 밸런스 면에서도 얘가 조금 더 뭐 이렇게 확 차이 나진 않는데 얘가 조금 더 나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르노는 토션빔을 잘 만지는데 SM6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마케팅을 잘못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은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4.5m, 4.57 정도인데 딱 여기까지란 말이죠. 여기까지. 이거 여기에서 넘어가면 멀티링크가 물리적으로 이 가해지는 관성이나 뭐 이런 힘이 얘가 제어할 수 있는 어떤 한계를 넘어선다. 이 첫 번째는 그렇게 봐야 되고 그렇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노에서 원래 하던 대로 세팅을 해놨으면 네. 아무리 물리적으로 좀 넘어가더라도 좀 덜 좋거나 좀 거슬린 정도였을 텐데 네. 거기에 이제 AM 링크라는 그 장치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물론 개발자들이 그것도 허투루 하는 건 아니에요. 시뮬레이션 여러 번 하고 뭐 진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셨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역정을 많이 두시고 정말 이 정도면 되겠거니 하고 고심 많이 하고 내시셨을 텐데 문제는 그게 탈리스만이 처음 개발됐을 때의 전체 서스펜션에 들어가는 어셈블리였느냐 이런 거지. 그렇죠. 어셈블리여서 모든 서스펜션에 처음 시뮬레이션을 할 때 들어간 장치로 조율이 됐다 그러면 부조가 아마 거의 없었을 거나 아니면 도움이 됐겠지만 그렇죠. 완성되어 있는 차체에 이어서 우리 한국 시장에서는 토션빔 하면 이게 저렴한 차라고 인식이 많이 되니까 주경차에서는 뭔가 멀티링크 같은 추가 장치가 필요하니 AM 링크 이걸 하나 추가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해서 뒤늦게 프로젝트가 들어갔다면 그걸로 인한 부조화가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자동차는 언제 어떻게 출시를 할지 로드맵이 있는데 그렇죠. 그게 조율이 다 끝났다 그래서 무작정 늘릴 수는 없으니까 일단 출시하고 운행 상태를 보고 보정을 합시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가지 않았나. 소설을 써보자면. 네. 뭐, 요 정도만 돼서 나왔다 그래도 그렇게 막 얘기는 안 들었을 거예요. 현지화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예, 맞아요. 현지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XM3는 토션빔인데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네. 예. 알면 충분히 참아줄 수 있고요. 그렇죠. 모르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얘가 거동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예, 만한 이 맥락인 정도면은 거죠. 뭐 괜찮아. 예, 괜찮아. 저는 그렇게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예. 이게 이제 모듈러 플랫폼이 적용된 모델이라는 점이 네. 예, 이게 이쪽에서 보면은 뒤쪽이 많이 이렇게 남죠. 남아 네. 있죠. 이렇게 늘린 거예요, 좀 더. 네. 이렇게 쭉 늘려가지고 차체 사이즈를 늘리고. 얘가 휠 베이스도 이렇게 적은 편 아니에요. 휠 베이스도 QM6보다 예, 한 15mm 좀 길어요. 그러니까 그 CMF가 이게 소형차서부터 중형차까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휠 베이스도 어느 정도 놓고 뒤까지 이렇게 이만큼이 더 셀토스에 비해서 200mm 정도. 예. 그러니까 이만큼이 더 많은 거야, 얘가. 그래서 트렁크 공간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데 이게 루프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니까 실제로 이제 2열에서 타면 약간 그 헤드룸이 답답한 느낌은 좀 주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간이 실제로 보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넓지는 않아. 그렇다고 좀 좁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옆에서 볼 때 차가 절대 소형차 같지 않아요. 차 덩치는 크죠. 네, 차 거의 뭐 준중형 이상 되는 예, 중형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 사이 정도 되는 사이즈처럼 보여요. 옆에서 보면. 근데 이제 이게 루프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뭐 웅장하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생각보다 꽤 큰데 뭐 이런 느낌? 네. 헤드룸 부족한 건 없습니다. 2열에서. 2열에서 좀 약간 답답한 느낌은 드는데 뭐 이게 닿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금 닫거나 그러지 네, 우리 편집자가 한 180 되죠? 키가? 네. 네. 근데 뭐 괜찮았다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그 실리콘 같은 거 처리 잘 돼 있고 당청 처리는 뭐 따로 안 돼 있는데 여기도 커버가 다 있어요. 여기 끝까지. 그러니까 얘는 다 막아놨어 커버를. 그리고 이렇게 오픈되는 데는 방열판으로 다 꼼꼼하게 해놓고. 이 가격대에 그 토션빔이나 뭐 전륜의 암이나 뭐 브레이크 원피스톤 그다음에 디스크 작은 거 뭐 이런 어떤 그 기본적인 물성 자체에서 특별한 건 없는데 그래도 이 가격대에서 할 수 있는 정성은 다 들였다. 네, 그래서 뭐 이 가격대에서 이거보다 더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생각해 보면 별로 뭐 떠오르는 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뭐 아주 얘네들이 이 정도면은 뭐 안 남기고 판다 이게 아니라 최대한 티 안 내려고 애를 많이 썼다. 그래서 지불한 거에 비해서 좀 더 나는 많이 받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만족도를 좀 크게 가져가고 싶으신 분이라면 물성적인 측면에서도 이 차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본형으로 2,100만 원에 뽑으신 분들은 뭐 아주 괜찮고, 그렇죠. 네, 파워트레인서부터 그리고 1.6 그 가솔린 모델, 자유느낌 모델은 사실은 그 거의 뭐 CVT에다가 그 사골 엔진이니까 1.6 네. 자유롭기. 그건 우리 사실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죠. 면목상 낸 것 같아요. 최저가 네, 찍으려고. 그 다음에 뭐 나는 옵션 많은 게 좋아. 그래서 차주님처럼 썬루프하고 오디오 빼고 네. 한 2,600 한 후반대로 맞추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도 옵션값 500만 원밖에 안 내신 거니까. 그러니까 나름 합리적인 그걸 하신 거고 이것도 사실은 시그니처로 다 유도하기 위해서 기본 모델에 선택 못하는 게 너무 많아. 맞습니다. 막 이거 못하게 하고 저거 못하게 하고 또 얘네들도 벤치를 다 했어.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네들도 야 그래도 우리 2,600은 받아야 남으니까 이거 사세요. 맞아요. 이렇게 낮은 수를 썼는데 이건 조금 짜증나지. 그쵸. 짜증나지. 그러니까 왜 그런지 사정은 아는데 이왕 해줄 거 뭐 기본형에서도 필요한 것만 딱딱 해주게 하면 좋잖아. 그쵸. 근데 굳이 그거를 최상위 모델로 옮기게 하려고 막 이거 제한 걸어놓고 저거 제한 걸어놓고 이러면 소비자들이 살려다가 막 빈정상하다가 그렇죠. 또 가격 다 해보면은 그래도 얼마 안 하네 뭐 하셔도 이렇게 사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거 갈래 하시는 분도 계신데 맞아요. 어쨌든 그건 좀 불만이라 이것이. 그거 말고는 뭐 딱히 이렇게 흠잡을 만한 곳은 뭐 가격 대비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거동이 워낙 좋았어요. 네. 네, 거동이 워낙 좋아가지고. 자, 그다음에 호미를 보면 머플러가 공갈 머플러네. 네. 어떤 분이 이제 그 얘기 하시더라고. 공갈 머플러를 좋게 보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좋게 안 봐요.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깔끔하게 없는 게 낫다고 보는데 우리 차주분은 30대 초반이시란 말이야. 네. 이게 좋죠? 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네. 디자인적인 요소가 있는 게 좋죠. 그렇다니까요. 왜냐하면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층은 꼭 진실만이 중요한 게 아니야. 겉으로 보여지는 거 있잖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편집자 보기는 어때요? 있는 게 잘 좋아? 만들어놨죠. 네. 네. 그러니까 약간 연령대가 있는 분들은 실속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그냥 깔끔하게 해놓지 하라고. 그 다음에 뭐 그래도 뭐 이성 고를 때 젊을 때는 예뻐야 좋지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좋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 대상 원하시는 분들의 대상의 취향에 맞게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해놨다고 보여집니다. 예. 취향, 오너들의 취향을 취재하는 거예요, 이게. 안녕하세요. 어리고 예쁜 PD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편집자 현지훈이라는 친구입니다. 네. 네, 어립니다. 예, 예쁜 건 모르겠고요. 고모님은 지금 이 긴급 회의가 잡히셔가지고, 네, 딴 데 가셨습니다. 중요한 일로. 네, 중요한 일로. 그래서 이제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모토라인에서 자세하게 했고, 다른 시승하시는 분들이 또 리뷰를 재밌게 다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반복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몇 가지만 짚어드리면, 이 엔진은 메르세데스 벤츠하고 르노가 합작으로 공동 개발을 했다고 하나, 기본적으로 르노에서 개발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닛산과 르노의 기술이 들어간 겁니다. 베이스가 되는 요 정도 소배기량의 기술들은 이제 아무래도 일본 업체들이 가솔린 엔진을 잘 만집니다. 그래서 보호 스프레이 코팅 기술 같은 GTR에 사용됐던 실린더 코팅 기술 같은 거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좋아야 여기에 또 터보차저 엉키가 좋거든요. 그리고 르노가 여러분들이 벤츠가 만들었던 르노가 만들었던 이 터보 가솔린 엔진을 만드는 실력은 두 브랜드가 비슷합니다. 자웅을 거르기가
그 가리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뭐 유럽 브랜드 특히 BMW, 벤츠 같은 경우에는 공급차를 만드는 프리미엄 그 모델을 만드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6기통, 뭐 8기통 이런 걸 잘 만들어요. 4기통 못 만들 이런 얘기 있는데 만들긴 다 잘 만듭니다. 그리고 사실 그 F1에 이렇게 엔진 공급하고 또 자동차를 공급해오고 또 F1에 참가를 하는 브랜드들은 기본적으로 F1 같은 경우에는 뭐 3500cc 12기통, 10기통, 뭐 그 1500cc 6기통 이런 식으로 이제 베리에이션이 뭐 계속 뭐 터보를 넣었다 뺐다 규정이 바뀌기도 하는데 대략적으로 250cc에서 350cc 사이 실린더 최적 그 정도에서 터보를 걸던 자연흡기든 출력을 빼거든요. 그러니까 이 F1에서 기술을 다졌던 브랜드들이 보통 300cc대의 최적의 실린더에서 최고의 효율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최고 일가견 있는 기술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르노가 대표적이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자동차 제조사들이 양산차 생산할 때 최고의 효율을 갖는 최적은 500cc 정도거든요. 그래서 2000cc는 4기통, 3000cc는 6기통, 뭐 이런 식으로 빼는 겁니다. 그래서 BMW 모듈러 엔진 보면은 1500cc는 3기통, 2000cc는 4기통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500cc가 효율도 어느 정도 뽑고 연비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효율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산차 베이스에서는 성능과 연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가격대에 맞춰가지고 물성이나 최종적인 이 엔진의 완성품을 만들어내서 공급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양산차에서는. 그러니까 뭐 돈 쏟아붓고 가격 높이면 얼마든지 출력은 높일 수 있고 품질을 높일 수 있지만 이러면 판매에 대한 적정이지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1332cc입니다. 그러면 그 4로 나누면 최적이 얼마예요? 340 정도? 아, 이게 젊어도 산수하고 상관없구나. 문과여가지고. 문과야? 네, 문송합니다. 네, 문송합니까? 네. 네. 근데 이 수학 잘하시는 분들 산수 약할 수 있어요. 네. 이 333cc죠. 333. 숫자 좋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름 모듈러예요. 이 친구들은. 333으로 4를 곱하니까 1332가 되죠. 3으로 곱하면 얼마가 돼요? 333 곱하기 3. 야, 세 자리 나왔어, 곱하기. 999. 오, 빠르네요. 산수 잘하는데? 네. 999죠? 네. 그러니까 이 엔진 베리에이션이 999cc가 있고 333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지금 71.2 스트로크, 보호가 71.2이고 스트로크가 82.3인가 그럴 거예요. 스트로크가 굉장히 길죠? 네. 이런 엔진들은 대체적으로 디젤에서 보이는 특징입니다. 왜냐면은 가솔린은 회전수를 빠르게 가져야 되기 때문에 스퀘어거나 아니면 오보 그 스퀘어거나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보호가 좀 더 스트로크보다 넓은 엔진이 그동안 많았었는데 이 터보 차저가 걸리고 다운사이징이 되면서부터 역전이 됐어. 왜? 낮은 배기량에서 적정 토크를 내면서 출력을 확보를 하려다 보니까 고회전 영역보다는 저회전 구간에서의 강력한 토크가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롱스트로크 타입으로 점점 바뀌고 있어요. 지금 얘는 디젤 엔진에 해당하는 롱스트로크 타입이에요. 근데 이제 요 스트로크를 좀 줄이면 최적이 줄잖아. 그래서 4기통 1.2L 엔진도 있어요. 그러니까 1L, 1.2L, 1.3L로 베리에이션을 나누고 자연흡기 터보 방식으로 해서 또 나눕니다. 그래서 H5 HT라는 그 코드명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999cc는 H5 FT 뭐 이런 식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3개로 나눠서 999cc로 하면 이 3기통 터보 엔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3기통 터보 엔진은 뭘로 쓰겠다는 걸까?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겠다는 거야? 전기 모터를 집어넣고. 그렇지. 하이브리드를 넣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통수 줄이고 또 내려가는 출력만큼 전기 모터가 어시스트를 해주고 그러면서 터보 차저와 하이브리드가 도와주니까 누굴 대체할 수 있어? 뭘 대체할 수 있어? 디젤. 그래서 르노가 이제부터 디젤 안 만들어. 천명을 한 거예요. 그쵸. 디젤 안 만들어 주세요. 왜? 가솔린으로 터보 차저 넣고 그리고 하이브리드까지 넣어서 출력 연비 다 잡고 그리고 다운사이즈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모듈러 엔진으로 비용까지 낮추겠다. 우리는 500이 아니라 333cc로 간다. 이게 차세대 내연기관의 끝판왕이자 우리가 향후 10년 동안 운영할 새로운 베리에이션이다.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벤츠가 어때?
사실 벤츠도 M233 엔진을 비롯해서 F1에서 300cc대의 최적으로 최고 효율 내는 데는 이 친구들도 뭐 만만치 않거든. 그렇죠. 르노나 뭐 벤츠나 마음 먹고 만들면 완성도 비슷할 거야. 근데 메르세데스 벤츠는 프리미엄 브랜드잖아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은 뭐야? 이렇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이렇게 좋은 재료를 맛봤던 사람들은 설계진이 자존심이 세단 말이야. 그래서 야, 우리 벤츠가 엔진 만드는데 이 정도 써야지. 하다 보니까 야, 한번 이거 만들어봐 했더니 이 정도 필요하겠는데요? 야, 이렇게 해서 차 남아? 그러니까 벤츠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어떡하지?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하겠어요? 외주를 맡기죠. 그렇죠. 이거 어디에서 이런 거 잘 만들까? 보니까 르노하고 닛산하고 유럽과 아시아 중에서 만만치 않은 브랜드가 많았단 말이야. 르노는 터보 기술을 정말 잘 만지고, 그 다음에 닛산은 가솔린 엔진에 대한 일가견이 있고, 이 친구들이 뭔가 다운사이징해서 만들어내는 물건 나오겠는데? 그리고 딱 봤더니 어때요? 괜찮아. 그리고 소비자분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CC가 낮으면 제조비가 덜 든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아니에요. 차라리 최적으로 그 적정 CC를 실린더를 확보를 해서 최적을 높여서 터보를 걸고 그래서 출력을 내는 게 훨씬 더 개발 제작비가 덜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1332cc 이 엔진이 1600cc 터보 엔진보다 원가는 더 비쌀 수 있어요. 확인해 본 건 아니니까. 그러나 왜냐하면은 그 제조사에서 자꾸 배기량을 낮출 수가 없는 게 낮추면 공해 물질도 적고 연비도 좋아지고 다 좋단 말이야. 출력만 확보할 수 있다면. 그런데 그 출력을 안정적으로 내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게 많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다음에 흡기 효율서부터 적정 토크가 유지되는 그런 전반적인 조율을 다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이러느니 그냥 1.6으로 가는 게 편해. 현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르노는 앞으로 오래 써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주력을 했던 디젤을 밀어내고 얘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힘들어도 해야지. 야, 333cc 우리가 F1에서 늘 만졌던 300cc대 그 최적으로 가격도 저렴하면서 양산차에 적합한 출력에 안정적이고 내구성 있는 모듈러 엔진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착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닛산하고 르노가 기술 자기들의 장점을 조합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벤츠가 야, 브랜드 필요 없어? 우리도 껴줘. 우리가 이름 빌려줄게. 르노 입장에서는 어휴, 형님 괜찮습니다. 뭐 형님이 오신다면야. 그러니까 서로 이걸 이제 윈윈이라 그러는 거죠. 벤츠에서는 뭐 기술력은 있지만 원가 확보해서 저렴하게 만들 자신은 없고, 그거 하려면 또 힘들고 또 중대형차 만들기도 바쁜데, 그래서 엔진 가져다가 쓰고, 르노에서는 벤츠의 어마무시한 럭셔리 브랜드의 후광을 입고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지는 엔진입니다. 벤츠가 현대한테도 소형 엔진을 네, 4기통 그 세타 엔진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주문을 했는데 현대가 거절했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아, 거절한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이건 이제 카더라인데 네. 그 공급하는 대신에 함구해라. 왜냐면 좀 자존심 상하잖아. 그러니까 벤츠에서 왜 4기통 개발 시기를 놓쳤냐면 그러니까 벤츠가 미국 업체 그 클라이슬러랑 그 한솥밥을 먹었잖아요. 그러면서 뻘짓을 한동안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뭐 미국 시장에 좀 더 폭넓게 진출을 하기 위해서 정말 그때 좀 엉뚱한 방향으로 갔었죠. 그러면서 그 다운사이징을 위한 4기통 엔진 개발 시기를 놓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벤츠의 문제는 이거야. 기술력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저렴하게 양산 모델에 맞게 집어넣을 수 있는 A클래스나 B클래스처럼 이 이익을 좀 극대화해야 되는 모델에 이게 들어가려면 공급가가 저렴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와서 어느 정도 일정 품질을 내면서 저렴하게 엔진을 만들려다 하다 보니까 이게 머리가 아픈 거지. 그러니까 어디 좋은 게 없나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현대가 세타 엔진을 냈는데 이게 괜찮은 거야. 회전 스퀘어 엔진으로 회전 질감도 좋고 출력 올리기도 좋고 터보 붙이기도 좋고, 그러니까 아마 모종에 야, 우리 뭐 갖다가 좀 줘라. 그럼 우리가 블럭이나 기본적인 베이스 써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좀 엔진을 좀 만들려고 하는데, 대신 조건이 있어. 우리가 받았었다는 말 하지 마. 아마 그랬던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엔진이 그래서 이제 폭넓게 4기통 엔진으로 적용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F1에서 이제 4기통으로 그 규정이 바뀐다. 너무 위험하다 차가. 그러니까 4기통에서 출력 최대로 이렇게 좀 뽑아내는 형식으로 해서 엔진으로 좀 변경을 해야지 않겠냐. 한때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벤츠가 그래? 우리 준비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그 단조 피스톤에 뭐 여러 가지 첨단 기술 다 아끼지 않고 4기통 엔진을 딱 개발을 해놨는데,
뭐 그쪽으로 안 간 거야. 그래서 아이 뭐 기통수는 알아서 하고 CC 제한만 하고 뭐 그러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벤츠는 황당하잖아. 그래서 그쵸.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냥 AMG를 2000cc 낮추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4기통에서 380마력에서 그냥 400, 한 2, 30마력까지 우리가 끝판왕을 보여줍시다. 그래서 이제 탑재가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마음 먹으면 만들 수는 있는데 문제는 양산차 이런 그 대중차에서는 가격이 문제야. 판매를 하고 남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다운사이징을 하든 뭘 하든 원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가격에 이 성능을 안정적으로 내구성 있게 뽑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가 사실은 최고 관건인데 그걸 르노하고 닛산에서 한 거고 보니까 괜찮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할게 한 거예요. 같은 엔진이 뭐 닛산의 뭐 캐시카이에도 들어가고 벤츠에도 들어가고 뭐 폭넓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운사이징 엔진 중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고 구입 가치가 높은 엔진 중에 대표적인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소형차들이나 약간 요 정도 XM3까지 되는 요 자동차들이 가솔린 모델이 바로 이런 형태의 베리에이션으로 발전할 겁니다. 그래서 3기통 1000cc, 그 다음에 4기통 1300cc에 뭐 하이브리드가 걸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요. 네. 이렇게 되면 연비, 출력 다 해결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가격까지 얘를 잘 맞춰놔가지고 그러면 감마 1.6 터보 엔진하고 비교하면 어떠냐? 얘가 더 낫죠. 얘가 더 최신이고 얘가 더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개발한 엔진이기 때문에 구입 가치는 현재로서는 더 높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뭐 커버가 없다라고 했는데 뭐 없어도 정리가 워낙 깔끔하게 잘 돼 있고 굉장히 정갈해요 엔진들이. 네, 그리고 굉장히 공이 많이 들인 엔진이다라는 게 딱 보면 알겠지. 정리를 싹 해놨죠. 그리고 이런 흡기 라인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이렇게 라인이 꺾여 있거나 길거나 하는 거는 사실 눈으로 봐서 몰라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유속이라든지 이 공기 흐름과 관련해 가지고 엔지니어들이 최적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네. 뭐 얘는 이렇게 꺾여 있기 때문에 뭐 좀 터보렉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걸 그 운행을 했잖아요. 엔진을 해봤는데 뭐 터보렉도 약간은 뭐 터보 엔진 특유의 터보렉은 있는데 그게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엔진의 출력, 그 다음에 뭐 토크의 느낌 이런 것도 제원에서 기대되는. 그리고 1332cc인데 뭐 이 정도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 실용 가격에서 충분히 뭐 이 정도면 기대되는 성능 정도는 되겠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우리는 이제 뭐 기본적인 정리나 이런 것들은 다른 분들이 다 하셨으니까 요런 얘기는 뭐 그 나왔던 얘기들이 아니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우리 마무리 짓시다. 네.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뭐 배터리 잠깐 볼까요? 네, 배터리가 잘 쌓았네요. 네, 잘 쌓아놨고 60짜리 들어가 있네요. 네, 르노 닛산 들어가 있고 AGM은 아닌 것 같은데 AGM은 아니고 용량 좀 작네. 네. 그 다음에 얼터네이터는 뭐 이쪽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운트가 좀 특이하게 걸려 있고요. 네. 눈으로 봐서는 이게 1300cc인지 1600cc인지 사이즈는 잘 구분이 안 가요. 그리고 요즘 엔진은 위쪽이 커서 밑에서 보면 이제 작아 보이겠지만 위에서는 뭐 1600cc, 1400cc는 뭐 크게 사이즈는 차이가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저 안쪽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방열판 처리, 터보 차저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방열판 처리서부터 잘 돼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터보 차저 찾을 때는 간단해요. 이렇게 여기. 그 방열판에 잘 쌓여져 있는 것만 찾으면 돼요. 열이 엄청나게 나거든. 터보 차저 어디에서 열이 제일 많이 나는 줄 알아? 여기서 열이 제일 많이 나요. 여기 CHRA라고 해서 요 그 배기 임팔라하고 흡기 임팔라 사이를 연결해주는 베어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두 임펠러 이쪽 배기가 돌아가면 저쪽 흡기 쪽 같이 반동으로 돌아가서 반력으로 그래서 그 힘으로 돌려주는데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베어링을 CHRA라고 그래요. 근데 요게 한 번 20만 RPM 이상으로 돌아요. 열이 얼마나 많이 나겠어. 여기 냉각이 굉장히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 터보차를 운행을 하면서 그 후열을 해주라는 게 갑자기 이제 엔진을 꺼버리면 여기에 그 쿨링을 해주는 엔진 오일이 확 빠져나가니까 늘어붙을 수가 있으니까 해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 요즘은 엔진을 바로 끄더라도 기본적으로 안전장치로 엔진 오일이 바로 빠지지 않도록 순환을 시키는 안전장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고출력 모델은 아니니까
그 보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지하 주차장으로 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 내려올 때 다 풀려 밑에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막 와인딩을 막 하고 나서 갑자기 제자리 딱 멈춰서 딱 끄집어 놔놓으면 별 문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 급의 차는 뭐 후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뭐 걱정되시면 기다렸다 끄시던가 뭐 하시면 되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터보 차저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쪽으로도 여기도 방열판 돼 있고 안쪽도 돼 있죠. 네. 네. 그리고 저쪽 안에 그 엔진룸 쪽에 그 소음 차단제도 잘 써 있어요. 네. 예. 꼼꼼하게. 엔진음은 잘 안 들어왔어요. 이게 엔진음. 하부 쪽 소음은 좀 많이 들어왔는데 밑에 소음은 아무래도 이제 이게 고급차는 아니다 보니까 약간 좀 이게 들어오는 맛이 좀 있었는데 이 안쪽에서 이렇게 엔진음이 소음으로 이렇게 해서 유입되는 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구입 가격 대비 가치가 제일 높은 모델 중에 하나예요. 파워트레인이. 대표님 강추 모델. 강추입니다. 네, 강추입니다. 이건 사셔도 이렇게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요 정도 만들어 놓고 요 정도의 완성도에 요 정도 정성을 들인 엔진이라면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상도 어떻게 만들어? 이것도 쇼커쇼커로 이렇게 해놨네. 고급차 같이. 그러니까. 네. 아반떼는 지렛대. 아, 아반떼 지렛대였어요? 네. 그래서 걔는 놀랬죠. 1,500부터 시작하고 얘는 1,700부터 시작해요. 200만 원의 차이라고 봅시다. 네. 예. 어이구, 르노 삼성을 칭찬하는 날이 올 줄이야. 그러면 우리가 코스에 왔으니까 한번 차를 얹어보겠습니다. 이게 수동 모드가 여기 패드 시프트.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는 따로 없나요? 네. 이걸로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런 게 불편하네요. 그냥 사실 버튼 2번 누르면 네. 바뀌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이거를 굳이 터치를 하게 만들어서 자, 일단 그 한 50km 정도에서 넘어보겠습니다. 네, 뭐 아주 거칠게 넘진 않네요. 뭐 토션빔 자체의 어떤 그건 있는데 느낌은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뒤에서는 어때요? 세요? 네, 미안합니다. 앞자리 뒷자리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밸런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힘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닌데요? 그 다음에 이게 전륜 구동 방식인데 보시면은 앞쪽에서 과도하게 스키드가 안 나고 옆에서 스키드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진입 언더가 심하지 않으니까 차가 가속 페달을 잡았을 때는 언더 성향이 약간 느껴지는데 가속 페달에서 살짝 이제 발을 떼면 뉴트럴로 바로 이동을 하네요. 기본적으로 거동이 괜찮은데요. 자, 다음 코스도 한번 들어가 보죠. 예, 152마력의 26kg 포스미터인데 차급에 넘치는 출력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어필에서 스포츠 운전을 할 때는 약간 굼뜬 느낌은 좀 들어요. 뭐 출력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시내에서 뭐 불편 없이 탈 수 있는 딱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스포츠 거동과 관련된 밸런스 굉장히 좋아요. 차가 운전자가 이제 횡재를 받을 때 부담이 거의 없네요. 전륜 구동임에도 불구하고 언더 제어하기도 쉽고, 그리고 이제 횡재를 받으면서 예쁘게 돌아나가는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가속 페달 빼면은 가속 페달을 발에서 떼면은 이제 뉴트럴로 빠르게 진입을 하면서, 자, 저기 이게 약간 출력은 조금 그래도 답답한 느낌이 어필에서 약간 드네요. 어쩔 수 없네. 네, 어쩔 수 없는 이건 뭐 배기량의 한계니까. 지금도
코너에서 많이 밀리는데도 옆으로 이렇게 대걸음치지 않고 다시 이렇게 파고 들어오죠. 네. 기본적으로 언더 제어 좋아요. 유럽차답네요. 과속 방지턱 넘을 때도 그렇게 뭐 거슬리거나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션빔인데 SM6 같은 경우에는 날랐는데 이건 안 나르네요. 뒤에서 괜찮아요? 날아요? 아, 미안합니다. 네. 이게 1열과 2열의 온도 차이가 좀 있어요. 와인딩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그 아반떼에 비해서 뒤에 느낌은 좀 어때요? 어지러움은? 아반떼에 비해서 높아서 그런지 네. 좀 더 그 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이제 스트로크가 좀 이게 길어요. 그 초급 서버가 아무래도 이제 차 고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브레이크는 세게 쓰지는 않아가지고 밀리는 거 여부는 지금 뭐 확실히 테스트는 안 해봤는데 패드 냄새가 빨리 올라오는 거 봐서는 이제 얘가 레진 브레이크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포츠용 브레이크는 아니고 아무래도 이런 차에다가 뭐 스포츠 브레이크 넣기는 좀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브레이크 괜찮아요. 밀리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네, 이게 타이어가 아무래도 이제 스포츠용 타이어가 아니다 보니까 비명을 빨리 지르죠.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 때문에 뭐 이렇게 밀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이제 타이어 내는 비명 소리에서는 거동이 좋아요. 타이어 특성입니다. 이 타이어를 좀 고동 타이어로 바꾸거나 이제 뭐 서머 타이어로 변경하게 되면 이런 소리가 이제 확실히 덜 나긴 하죠. 근데 소리가 이제 좀 많이 나긴 하는데 잘 들어보시면 이제 앞쪽에서 과도하게 나지 않고 적당히 중간쯤에서 이제 소리가 난다라는 게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아, 예쁘게 잘 도네요. 위에서 소리가 나는 거. 네, 예쁘게 잘 돕니다. 중간에서 지금 이글 스로틀로 살짝 밟은 상태에서는 딱 중간에서 나요. 그러니까 뉴트럴 정행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륜 구동에서 이런 밸런스 맞추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특히 SUV는 댐핑 스트로크도 길고 아무래도 무게 중심도 좀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급격한 코너링에서 이 롤센터 모멘트 암이라 그러거든요. 그 차체 중심하고 롤센터 간의 그 거리를 모멘텀이라 그러는데 그 모멘텀의 변화를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횡지를 받는 상태에서 깔끔하게 한번 자세를 잡았을 때 요거를 잘 유지를 하는 이 특성은 르노에서 이거 참 잘하는데 요 클리오나 메간에서의 그 솜씨가 이 XM3에서도 잘 녹아져 있네요. 네. 출력이 조금 아쉽죠. 네, 출력이 뭐 아쉬운데 그래도 뭐 일반 운전자들이 즐기기에는 뭐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뭐 그렇게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약간 슬림 나면서도 예. 이게 보통 전륜차인데 페달을 입력했다가 띄울 때 오버가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살짝 뒤가 돌잖아요. 그러니까 파고드는 성격 때문에 뉴트럴로 전환되면서 살짝 뒤가 흐르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전륜 구동에서 만들기가 쉽지 않은 움직임이에요. 근데 르노차가 이런 움직임이 잘 나와요. 전륜 구동에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뭐 좋은 차를 하나 내놨네요. 르노 삼성에서 이 정도면은 좋은 가격에 좋은 기본기에 좋은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는 SUV를 냈어요. 요거 사시는 분들은 그냥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돈값 하겠네요. 저희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면은 SM6에 대한 아쉬움이 좀 가실래나? SM3 강추입니다. 이 스포츠성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일반 운전자들이 쓰시기에는 출력도 괜찮아요. 그리고 제대로 이번에 SM3로 르노 삼성이 돈값하는 차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시네요. 우리가 이제 시승기 할 때 오토계 문제는 그거야. 이 거동이 좋으면 그다음부터 별로 까고 싶지가 않다. 다른 부분은 하나가 있고 그냥 그다음에 뭐 어떤데 뭐 그래서 뭐 괜찮지 않아 뭐 이런 느낌. 네. 지금 연속되는 코너도 잘 잡고요. 지금 예쁘게 돌죠. 네. 전륜구동차에 가속 페달 이렇게 찢으면서 언더 제어가 잘 되는 차가 많지 않죠. 확실히 코나보다도 좀 더 낫네요.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 보니까 코나보다도 좀 더 낫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 차 평가하면서 주행 성능이 별로예요, 뭐 밸런스가 안 좋아요, 이건 그냥 스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요급 요 가격대에서는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일 좋아요. 자, 다운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인다 그래가지고 이게 안정적인 게 아니에요. 네. 옆에 탑승하신 분들은 더 잘 느끼거든요. 이 차가 지금 불안하게 가고 있다, 아니면은 상당히 제어를 잘 되면서 안정감 있게 잘 돌고 있구나. 자, 이 언더가 심한 차들은 이렇게 블라인드 코스에서 몰아붙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차는 부담이 없으니까 제가 꽤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네, 결론을 한번 내보면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3,000만원 언더로 사실 수 있는 SUV 형태, 이게 뭐 쿠페든 아니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판매되는 차 중에서 밸런스 얘가 최고입니다. 제일 좋아요. 그리고 출력은 여러분들이 답답하지 않은 정도입니다. 이게 넘치는 출력 아니고요, 충분하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그렇다고 왜 이렇게 안 나가지?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필해서 이게 코너에서 이렇게 가속 페달 조금 이렇게 놓고 진입해서 탈출 가속할 때는 좀 답답한데, 뭐 그런 상황이 일반 도로에서 생기지는 않거든요, 스포츠 운전 외에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운전자에서 출력 부족한데 왜 이렇게 답답해, 이런 느낌 별로 없는 정도. 하지만 넘치는 출력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전륜 구동형 SUV에서 이 코너, 알값이 작은 코너를 돌면서 가속 페달을 떼지 않았는데도 언더가 제어가 될 수 있을 만큼의 밸런스를 가지고 있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었을 때 뉴트럴로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코너를 파면서 살짝 뒤가 돌아가는, 후륜 구동에서 가속 페달을 지질 때 느끼는 뒤의 흐름의 동작이 뭐 흉내 맛을 보는 정도지만 약간 그게 구현이 됩니다. 약간은.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 좋은 전륜구동 차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특징인데, 보통 르노 클리오, 뭐 메간 이런 차들에서 이렇게 재미있게 보여주는 동작들이 여기에도 어느 정도 잘 구현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차랑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 셀토스보다는 확실히 좋고요. 아주 많이 좋은 건 아닌데 한 템포 좋고, 코나보다는 한 반 템포 정도 얘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이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렇게 편의장치 구성이라든지 센터 터널 구성, 이런 것들 국산차에서 잘하는 건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공간 대비 거주성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안정감이라든지 편의성, 각 장치의 어떤 효율성, 이런 거 따지시고 이걸 기준으로 차를 선택하시는 분에게 적합하지 않아요, 이 차는. 그러나 외형적으로 이렇게 쿠페형의 디자인, X4랑 많이 닮았더라고요. 이 디자인과 그 다음에 유럽 SUV, 소형 SUV 감성 특유의 빠릿빠릿한 동작, 훌륭한 밸런스, 그 다음에 와인딩에서 안정적인 거동. 방금 뭐예요 저거? 파인더러가 있었나 봐요. 파인더러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토션빔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네.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거동이 좋아도 난 토션빔은 싫어, 멀티링크가 좋아 하시는 분은 멀티링크 장착할 수 있는 차로 가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이라면, 지금 방금 저희와 비슷한 어떤 그 스포츠 거동의 취향에 맞으신 분이라면 그냥 이거 사세요. 얘보다 좋은 이 가격대에 이 동작 나오는 차는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본인 차를 와인딩 한번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옆에서 보시기에도 안정감 있게 별 불안감 없이 네. 차가 잘 움직이죠? 네.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놀러 와서 와인딩이라고 하고 했는데, 그거랑은 또 차이가 있어서, 물론 이 차 말고 아반떼 스포츠로도 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색다르고 차의 신뢰도 생기네요. 지금 여기 이 환경상 이 차를 100% 몰아붙이기는 어려운데, 적어도 이 정도 환경되면 한 80% 이상은 몰아붙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주행 환경에서 이렇게 80%까지도 낼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그리고 또 와인딩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다 보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운전할 때 부담감이 별로 없어요. 차가 어느 정도 버텨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차를 알값이 작은 코너에서 형질을 많이 실어보면 얘가 어느 정도 버틸 거라는 대충의 감은 와요. 왜 기술직이 있으신 분들이 대충 이쪽 이런 일들은 맡기도 전에 이렇게 대충 그 규모를 보고 어느 정도 걸리겠다 짐작하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느낌이 오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152마력을 다 실어서 움직여도 크게 제어하기 어렵거나 뭐 컨트롤하기 힘든 상황, 이런 상황이 생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가 기본적으로 성능에 비해서 지금 서스펜션이라든지 거동의 완성도는 오버스펙입니다. 이런 차들이 좋은 차들이죠. 네. 사실 일생 영역에서 사실 이 차는 이후에 한 5천 정도 타면은 와이프한테 몰라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와이프가 타는 일생 영역에서 네. 긴급 상황 시에 잘 대처를 할 수 있고 네. 잘 쓰고 그 정도만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오늘 해보니까 확실히 약간 그런 신뢰도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 110km에서 1, 2, 3 이렇게 비상 네. 상황에서 피스테일 잠깐 발생하다가 바로 거동을 잡았다는 네. 게 이게 차체 밸런스 문제거든요. 거동이 안정적인 차들은 일단 라인이 무너지더라도 그걸 빨리 수습을 해요. 그리고 운전자가 당황해서 이게 거동이 운전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일어나거나 후진동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밀림 현상이 커지면 당황을 하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을 엉뚱한 방향으로 꺾거나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얘 움직임이 빠르게 수습되거나 크지 않으면 안도감을 갖기 때문에 운전자가 바보스러운 행동을 안 하거나 뭐 판단 미스를 하지 않게 돼요. 이래서 와인딩을 안 하시는 분들, 스포츠 운전을 안 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밸런스가 좋거나 스포츠 주행 성능이 좋은 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소비자들은 난 달릴 거 아닌데 뭐 이런 차들이 왜 필요해? 이게 왜 자동차에 그런 성능이 필요해야 되는데 나는 할아버지 운전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 운전을 하시다가 갑자기 어느 차가 뛰어들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거동이 기본적으로 안 좋으면, 물론 운전 스킬이 있는 분들은 거동이 안 좋아도 차가 좀 약간 바보스럽더라도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운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차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허둥대거나 아니면 밀리거나 막 기우뚱거리면은 그때부터 멘붕이 옵니다. 사람이 당황하면 지능이 침팬지 수준으로 떨어지거든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러면 핸들을 반대로 틀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엉뚱한 데로 틀어서 더 상황이 악화되고 결국은 뭐 가드레일을 밟거나 다른 차와 충돌을 하거나 아니면은 노면으로 밖으로 나가서 부르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정적인 차는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할아버지 운전을 하거나 뭐 이런 어떤 스포츠 운전을 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았어, 이런 분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차의 거동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더 당황을 안 해요. 그런 게 결국에는 그 엔진의 그 미션의 그 엔진과 미션의 구조에 의해서 나는 겁니다. 네, 이게 수동 기반이다 보니까 그 매칭이 안 됐을 때 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토크 컨버터는 물리적으로 결합을 안 하고 유체로 결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변속 시에 약간의 부조를 토크 컨버터가 이게 먹어주는데, 이 물리적으로 클러치에 의해서 직결되는 이 듀얼 클러치나 수동 변속기는 정확하게 회전수가 맞아서 변속이 되면 그런 현상이 없는데, 조금이라도 그 매칭이 안 되면 그 속도의 보정 차이로 인한 울렁거림이에요. 아무래도 변속기 쪽의 회전수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를 보정하면서 이게 한번 이렇게 꿀렁꿀렁거리는 거죠. 이거는 뭐 저기 다른 차를 탔을 때도 어느 정도는 경험을 했던 느낌이라서 네. 이게 CVT 탈 때는 근데 또 거의 QM6를 예. 제가 운전을 해봤을 때는 거의 그런 걸 못 느껴봤어. 이게 터보렉이 아니고 그럼 다른 건가? 이런 식으로 아직은 제가 운전을 시작한 지 5년 정도밖에 안 됐고 해가지고 궁금한 건 많은데 물어보긴 애매하고 그런 감각들이라. 터보레그는 이런 거예요. 이게 밟았을 때 지금 우웅할 때 생기는 시간. 네. 이렇게 터보레그예요. 보통 자연업계는 이렇게 밟으면 바로. 거의 뭐 바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0.2, 3초 만에 반응이 오는데 얘는 0.5초에서 1초 사이. 그러니까 이게 또 흡기 인테이크 쪽에서 공기 유입량이 안 맞으면 이게 더 이제 지연돼서 밟았는데 소식이 없어. 그러다가 갑자기 우웅하죠. 이런 게 터보레그고요. 이 터보렉과 그 꿀렁거림의 이 두 개가 네. 과연 어떤 게
이게 맞는 건가, 이게 터보렉인가 꿀렁거림인가를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모르니까 잘. 네. 좀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이거 SUV라서 처음에 이거 세단 타시다가 타시면 풍절음 많이 느껴지시죠? 네네. 고속도로에서 특히 좀 시끄러운가 이렇게. 근데 얘 정도면 풍절음 없는 거예요. 풍절음도 잘 제어돼 있어요. 그러니까 SUV는 기본적으로 세단 타시다가 타시면 막 사방팔방에서 소리가 막 나거든요. 뭐 여기서도 나고 저기서도 나고 뒤에서도 나고. 근데 저 이제 SUV를 오래 타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은 겁니다. 풍절음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가 확실히 냄새가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좀 쓰면 바로 냄새가 올라오는 걸 봐서는 이게 브레이크 담력은 괜찮아요. 리니어합니다. 그러니까 초반 담력, 이니셜 바이트가 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밀리거나 그러진 않는데 반복 제동했을 때에 좀 밀림 현상은 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풀브레이킹 했을 때나 반복 제동했을 때 그때 담력은 이제 스포츠 브레이크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좀 약간 있을 겁니다. 레진 브레이크거든요, 이렇게. 근데 왜 대중차에서는 이런 걸 써야 소리도 안 나고 또 이렇게 좀 고객들이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대체로 이제 보면은 뭐 소리 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유럽 브랜드나 이제 미국 브랜드들도 스포츠 막 끽끽거리는 예전에 그런 브레이크를 많이 썼는데 해외 브랜드에서도 그런 브레이크 잘 안 쓰더라고요. 왜냐 비싸요 그게 단가가. 이게 좀 더 저렴합니다. 형제의 돈이. 그러니까 좋은 거 넣어줬는데 비싼 거 넣어주는데 소비자들은 싫어하는 거죠. 시끄럽다고. 근데 외국 소비자들은 그러니까 뭐 유럽이나 미국 소비자들은 클레임을 좀 덜 걸죠.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자동차 문화가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성숙해 있으니까 좋은 브레이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알아듣고 이게 왜 브레이크 안전성은 더 높다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고급차 특히 뭐 비싼 차일수록 왜 소리가 나? 왜 이거 불량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정보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정보를 빨리 보정을 하시고 이게 좋은 브레이크가 아니구나. 소리 안 나는 게 꼭 좋은 게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기업이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이 어느 정도 있어서 만약에 그렇죠. 좋은 그게 브레이크라고 얘기를 해도 기업이 잘못해서 그래요. 기업이 처음부터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소비자들하고 소통을 했으면 모르는데 자꾸 아닌 척하고 막 속이려고 하고 이러면 소비자들이 이제 양치기 소년처럼 뭘 얘기를 해도 이제 안 믿는 거죠. 장사꾼 말을 어떻게 믿어? 이제 이런 게 기조에 깔려 있으니까. 부메랑이 돼서 돌아. 근데 그 소리 나는 브레이크가 좋은 브레이크입니다 하는 거는 그냥 맞다고 보시면 돼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그건 맞는 얘기고요. 브레이크에서 이상이 생기는 건 이제 떨림이에요. 떨림. 우두두두두두 하고 떨림이 있어요. 로터가 휘거나 뭐 좀 이상이 있게 되면은 이게 떨림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도 길들이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트랜스퍼 필름이라 그래서 표면에 그 균일하게 이렇게 필름이 좀 입혀져야 이게 이제 제동할 때도 효율이 좀 높아지는데 브레이크 길들이기 오토기어 컨텐츠에 있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목적성이 진짜 잘 맞는 차 같아. 딱 제 나이 때 신혼부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그러니까 26, 7서부터 34, 5까지 이 범주에 들어가는 소비자들에게는 정말 달리는 거 좋아하고 안정감이 있는 거 좋아하고 이러면 예상 없겠는데? 이쁘고 아니 이 가격대에 이렇게 내놨는데 그냥 사세요. 사. 후회 안 할 거야. 내가 XM6에 대한 그 빚을 이렇게 갚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르노한테 뭐 먹었냐 자꾸 그러더라. 좀 먹고서 했으면 좋겠어. 좀 억울해 죽겠어 지금. 르노가 뭐 좀 줘라죠. 소고기 사먹게. 르노를 칭찬하면 르노에서 먹었냐 그러고 까면 현대에서 먹었냐. 그렇죠. 기적의 논리 아주 그냥 기적의 논리. 안 먹은 사람만 억울한 거지.
우리는 먹으면 확실하게 해주자고. 이왕 먹은 거 먹으면 드론 띄우겠어. 당연히 떠야지. 당연히 떠야지. 드론 띄우는 날 먹은 줄 아십시오. 그러니까 아니 먹었는데 드론이 떠야지. 영상미를 가미해. 680 바다도 가야 돼. 막 파도 치는 장면에서부터 막 차 실어서 제주도 가야 돼. 그렇죠. 뭐 멀리 간다. 배도 태우지. 네. 막 못 보던 그림이 막 나오고 막 드론 뜨고 항공뷰 나오고 그러면요. 아 쟤들이 뭐 먹었구나 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조그맣게 이렇게 쓸게요. 본 영상 먹었습니다. 본 영상은 먹었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안 먹었다는 건 대문짝만 이렇게 써야지.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저 뒤에 있는 친구가 이제 와인딩 할 거예요. 잘 가르쳐야지. 이제 우리는 이제 너무 하다 보니까 이제 재미가 없어. 똑같은 거. 근데 이런 차들은 이제 의외의 즐거워. 2천만 원대인데 좋은데 뭐 이런 느낌? 그리고 대표님은 의외로 여기 르노 얘기하다 보면 이제 그 카를로스 고온 사태 뭐 관심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복잡한 사태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잘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좀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복잡한 사태는 아니에요. 일본의 문화 자체가 원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좀 배타적인 시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일본이 정경유착이 굉장히 심한 나라거든요. 기업에서 대기업들의 분식회계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예전에 올림푸스 사태, 올림푸스에서 영국인 사장이 취임을 했는데 분식회계 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받고 그 사장이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분식회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외국인 사장만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이제 법적으로 해결을 하려는 과정에서 사장은 경질되고 오히려. 그 다음에 이제 그쪽 특검 구성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래 유죄는 맞지만 벌 줬지만 다 집행유예를 풀어놨잖아요. 이게 관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금액이 뭐 엄청 났었어요. 지금 카를로스 고온 사태와 비교도 할 수 한 10배 이상 됐었죠. 그런데 지금 르노 사태는 상당히 그거에 비하면은 별것도 아닌 사건인데 금액적인 부분에서 일본에서 난리도 아니죠 지금. 탈출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이슈가 돼서 더. 그렇죠. 근데 그게 일본의 사법제도가 좀 희한해요. 일본의 사법제도 특히 그 검사들이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독특한 사법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후진적인 사법제도죠. 그러니까 검사들이 죄가 없어도 일단 구금을 할 수가 있어요. 일본은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일단 죄가 없다라고 추정을 해야 되는데 그쪽은 그냥 네가 이런 죄가 있을걸? 하면 이제 구금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최대 23일이에요. 72시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0일, 10일 연장해서 23일을 할 수 있는데 카를로스 고온이 1년에 4번이나 체포가 되잖아요. 연속으로. 그러니까 혐의를 다 모아놓고 하나씩 건 거야. 검사들이. 그래서 4번을 23일에 나눠. 그래가지고 거의 100일 가까이 재판도 받기 전에 구금이 된 거. 이거 반징역살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카를로스 고온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이거. 재판을 제대로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를 이렇게 벌을 주고 막 이러는데 내가 여기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올림푸스 전 사장도 야 이거 일본 원래 이래 막 이래버리니까 카를로스 고온 입장에서 야 도망가야 되겠다 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또 일본에서 그런 식으로 검사가 기소를 하면 불기소권 빼고 이제 기소가 돼버리면 거의 99%가 유죄 확정이 돼요. 더군다나 특검이 붙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카를로스 고온 입장에서는 야 이거 공정한 재판 받기도 전에 나는 그냥 유죄로 낙인 찍히겠구나 해서 레바논으로 이제 탈출을 한 거죠. 그러면 일본은 도대체 왜 카를로스 고온을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덤벼들었냐? 카를로스 고온이 정말 많은 잘못을 했느냐?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범법을 했는지는 이제 재판이 가려내겠지만 배경이 좀 있어요. 일본의 닛산이라는 기업이 일본 산업의 준말이에요. 니폰. 니폰 산업.
그래서 닛산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 마케팅의 토요타고 기술의 닛산이다. 네. 네, 기술력과 관련해 가지고 닛산을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대단한 기업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1933년도에 그 설립된 회사인데 원래는 1914년에 이제 DAT라는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를 인수를 해서 1933년도에 토요타는 비슷합니다. 네. 설립을 했는데 이 닛산이 그 쭉 이렇게 자동차를 만들어 오면서 어떤 이제 그 배경을 갖고 있냐면 닛산은 이제 도쿄대 출신들이 많아요. 엘리트주의. 그리고 이제 요코하마라는 핵심 도시에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저쪽 나고야 지방 시골에 그 미카야 지방에서 정말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돈을 버는 토요타랑은 출발부터가 뭔가 토요타는 서민적이고 닛산은 좀 귀족적인 일본에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던 기업이고 그리고 왜 우리 현대에서 왜 귀족 노조라 그러잖아요. 네네. 일본에서 귀족 노조라는 말을 만들어낸 브랜드가 닛산입니다. 가장 강경한 노조를 가지고 있어요. 일본은 사실 노조가 없거든요. 웬만하면서는 노조 운영을 안 하는데 닛산은 굉장히 노조가 셉니다. 얼마큼 세냐면 뭐 신제품이나 뭐 이런 신차 개발할 때 노조가 관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닛산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상징성, 그 다음에 자동차 산업에서의 위치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하죠. 특히 또 그 항공기 기업이었던 항공기 엔지니어였던 사람들이 이제 전후에 대거 자동차로 빠지면서 프린스 자동차라는 회사를 설립한 항공기 엔지니어들이 스카이라인을 만들었는데 그 스카이라인을 또 닛산이 인수를 했어요. 또 우리가 그 스포츠카 중에서 저렴하면서 정말 스타일리시한 스포츠카,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포츠카 중에 페어레이디 아시죠? 오늘의 370Z 이런 네. 차들. 그러니까 닛산은 정말 그 아시아를 대표하는 기술력 있는 자동차 회사는 맞아요. 그리고 그 닛산이 그 토요타에게 이제 항상 매출에서 밀린 이유가 토요타가 이제 마케팅을 잘한다. 물론 토요타도 마케팅만 잘하는 게 아니라 기술 개발 엄청나게 합니다. 독자 기술 개발을 엄청나게 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제 미카야 지방에 있다 보니까 시골에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그 친구들이 또 저스트 인 타임이라 그래서 독자적인 방법을 써요. 간판 방식이라고. 그래서 알려진 바에 의해서는 기술력을 크게 인정을 못 받고 닛산은 이제 주요 도시에 있고 또 그 명문대 출신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대단할 거야 이렇게 인식이 돼 있죠. 그런데 판매량이나 뭐 이런 거에 계속 밀리니까 닛산이 원가를 안 아끼는 그런 그 특성을 계속 유지해 왔어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 열심히 하고 네네. 원가로 막 쏟아붓고 차가 안 좋을 수가 없죠. 그쵸. 그런데 가격은 토요타랑 맞춰야 되니까 가격 대비 품질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종신고용제라고 일본은 또 유명하잖아요. 그거를 철저하게 지키는 브랜드가 닛산이에요. 종신고용에다가 황제 노조에다가 노조가 세고 하니까. 또 토요타를 또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가는 또 때려붓고 기술 개발에 돈을 안 아끼고 그리고 또 닛산의 기치가 80년대, 70년대, 80년대 기치가 그거였어요. 90년대는 우리가 1등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901 전략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막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90년대 들어오면서 닛산이 휘청이기 시작을 해요. 심지어는 막 부채 비율이 20조 원까지 막 치솟아서 회사가 이제 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단계까지 가요. 그러니까 닛산 입장에서는 이제는 뭐 닛산 유지하려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건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 미국의 자동차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큰 어떤 그 베네핏을 느껴요. 그러니까 전쟁, 태평양 전쟁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을 처음 시작할 때 미국은 이길 수 없어. 절대 우리가 미국은 못 이겨. 토요타의 그 오노 다이치도 야 미국은 어떻게 이기냐. 우리나라의 1년 철강을 걔네들은 한 달 안에 다 만들어내는데 못 이긴다. 그러다가 70년대, 80년대 미국에 진출하면서 미국 자동차를 따라잡았거든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미국 회사에 인수되면은 좀 자존심이 덜 상하겠다. 미국에 가서 이제 GM, 포드에게 이제 야 우리가 이런 입장인데
우리랑 좀 손잡고 합병해서 우리 좀 살려다오 요청을 했어요. 근데 뭐 처음에는 닛산 정도면 했는데 이게 부채 비율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어떤 회사도 닛산을 인수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러고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르노가 야 우리가 도와줄게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르노를 왜 그렇게 들어왔냐면 르노는 1899년에 르노 삼형제가 설립한 회사인데 푸조하고 비슷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 2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 기업 중에서 이제 푸조하고 시트로eng은 나치에 항거를 했고 르노는 나치 협조를 했어요. 그래서 전범 기업으로 낙인이 찍혀서 르노 회장은 이제 그 옥살이를 하다가 옥살을 했고 그리고 그 르노 회장 일가에 거의 지분을 다 뺏어서 국유화를 시켜버렸죠. 국가에서 아예 강제로 압수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래도 이제 국영 기업들이 운영이 잘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96년도에 이제 민영화를 합니다. 민영화를 하면서 누가 부각이 되냐면은 미쉐린에 1976년도에 입사를 해가지고 이제 80년대에 르노로 들어와서 그 당시에 부사장의 자리까지 판매 부사장까지 올라갔던 까를로스 곤이 이제 르노를 민영화하면서 정리해고를 하기 시작해요. 공을 쳐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정리해고의 신이에요. 되게 사람 자르는데 아주 그냥 도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수만 명을 쳐내요. 근데 막 쳐내니까 적당히 이렇게 선별해서 쳐내야 되는데 기술진 다 쳐낸 거야. 개발할 사람들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 르노가 엔지니어들이 없었어요. 그러고 있는 찰나에 경영하는 정상이 됐고 다시 회사는 정상을 찾았는데 그런데 마침 이제 기술의 닛산이라는 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 딱 보니까 저쪽에 아시아 기업인데 기술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사실 당시에 닛산은 르노가 먹을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훨씬 더 덩치가 컸어요. 직원 수도 많았고. 그런데 어쨌든 뭐 그래서 이제 그 까를로스 곤이 야 내가 닛산 회장으로 취임해서 정상을 돌릴게 하면서 이 사람이 르노에서 했던 걸 닛산에서 그대로 합니다. 사람을 잘라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닛산 정상화를 자금으로 한 게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해버려요. 예. 2만 1000명을 잘라냅니다. 근데 닛산은 평생 고용을 그렇죠. 지켜왔던 회사인데 2만 1000명이 잘려나가니까 사회 전반에 충격이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까를로스 곤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아주 까를로스 곤을 경멸했어요. 왜 일본을 대표하는 일본 산업을 이렇게 난도질을 하냐. 그러면 자금을 가져와서 그 자금으로 같이 살려낼 좀 그런 자세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이건 속은 거 아니냐 우리가. 어쨌든 그렇게 2만 1000명을 잘라내고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됐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여론이 안 좋아진 게 뭐냐면 회사가 정상화가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가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가서 판매량이 막 급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까를로스 곤이 자기가 회사를 살렸고 이 정도 그 업적이 있으니까 나는 연봉을 많이 받아야 돼 하고서 그 외국인 경영자 뭐 본토 경영자 통틀어서 CEO 중에서 자동차 산업 중에서 제일 많은 연봉을 챙깁니다. 거의 뭐 300억 가까이. 네. 28억엔. 네, 28억엔을 받아내요. 2,800. 그러면 280억? 280억. 네, 280억. 그러니까 아니 사람을 그렇게 잘라내더니 지는 무슨 이게 말이 되냐. 극도로 이제 안 좋아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번 사고가 터지는 게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또 터지죠. 그래서 또 까를로스 곤이 또 닛산의 칼을 정리해고 칼을 들어서 2만 명을 또 잘라냅니다. 4만 1000명을 잘라내요. 자, 이때 이미 일본은 까를로스 곤에게 언젠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한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여론이 이렇게 극도로 안 좋은 상황에서 그가 이제 탈세, 그 다음에 회사 자금 유용한 어떤 정황
몇 가지가 잡히니까 그래 옳다, 이번 옳다. 기회로 너를 보내버리겠어 완전히. 우리 일본 산업을 난도질을 했던 외국인 외국인 CEO를 이방인을 쳐내겠다. 그래서 특검이 구성이 돼서 잡았다 풀어주고 그러니까 뭐 카를로스 곤이 일단 잘못을 했건 안 했건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게 그 회사에서 과연 지금 이제 이 닛산 사태에 관련돼 있는 이제 그 범법자가 딱 그 미국인 사장하고 카를로스 곤 둘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관련이 안 돼 있다라는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죠. 일본인 경영진들, 이사진들도 같이 이게 뭐 비리가 있으면 있었지 뭐 회장하고 사장하고 이걸 다 해먹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 구조상. 그런데 일본에서는 니들 둘이 다 해먹었지라고 혐의를 적용을 해버리니까 지금 카를로스 곤 입장에서 야 이러다가 다 뒤집어 쓰겠구나. 내가 다 죽일 놈 되겠구나. 그리고 왜 나를 붙잡았다 풀어줬다 이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또 자기 담당 변호사는 뭐 괜찮다고 이길 수 있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이 믿음이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하고 이러이러한 작전을 세워서 공항에서 나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일본에서는 이게 이제 외부에 나가면서 뭘 지탄을 받냐면 그래 누가 잘못했는지 재판을 해야 되겠지만 니네들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라는 애가 사법제도가 그게 뭐냐? 인권을 유린해도 정도가 있지. 니들 무슨 뭐 후진국이야? 니들이 무슨 뭐 동남아 저쪽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일본이 지탄이 대상이 된 거죠. 그게 사실 두려워서 더더욱 그 카를로스 곤을 더 이제 외부로 못 나가게 얘기가 못 나가게. 그러니까 지금 닛산 사태는 그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독특한 일본의 기업 문화 그리고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정경유착 그 다음에 관련된 기업 임원들의 부정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사법제도 이게 다 통틀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일본 산업 닛산을 정상화시키면서 기업 문화와 또 일본의 문화와는 너무 다른 방식의 해결법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업적에 대한 과도한 그 연봉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정서적으로 극한이 된 거죠. 그래서 거의 뭐 부부가 살다가 이혼했을 때 원수가 되는 것보다 더한 지금 원수지간이 됐는데 보통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전반적인 흐름은 잡고 계시는 거예요. 르노가 닛산을 데리고 와서 득을 많이 봤어요. 일단 뭐 회사의 위치도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알피느라는 77년도에 단종됐던 고성능 브랜드도 닛산에 다시 살아났고요. 그 다음에 그 자동차 경쟁력 중형차 라인업 탈리스만도 만들어낼 수 있었고 그리고 가솔린 엔진에 대한 완성도도 높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소형 배기량에 대한 기본기는 닛산이 더 탄탄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형 배기량의 가솔린 엔진을 바탕으로 거기다 터보 기술을 얹어서 시너지가 확실히 낼 수가 있고 가장 이제 르노에서 많이 이득을 본 거는 이제 하이브리드 일본의 그 뛰어난 하이브리드의 대로 이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 차는 저배기량 가솔린 엔진에 대한 기술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1500cc, 뭐 1000cc, 1200cc 이런 저배기량에서 안정된 출력을 기본적으로 내야 거기다 터보를 얹어서 효율을 높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저배기량에 대한 수요들이 많았는데 주로 디젤을 많이 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솔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물론 뭐 F1에서 다져진 기술이 있긴 하지만 뭐 그쪽 기술이야 뭐 양산 기술에 그대로 그 물성을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시너지가 잘 난 거죠. 중형차에 대한 기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소형 배기량의 베이스가 되는 엔진 베리에이션. 그러니까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메르세데스 벤츠가 야 우리 좀 해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르노에 딱 붙은 거죠. 왜냐면 벤츠가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중대형 라인업과 그 엔진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개발을 하면서 소형 라인업까지 같이 개발을 하게 되면 비용적인 문제가 너무 심해요. 커요. 그러니까 또 메르세데스 벤츠 자체의 기술력을 투입을 해서 뭐 F1에 들어갈 기술을 M133 엔진처럼 구현을 한다 그러면 단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 닛산 정도면 뭐 기술력 좋으니까 또 르노 터보 잘 맞으니까 거기에다가 하이브리드까지 얻었을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2000cc 이하는 니들 거 쓸게.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협업이 돼서 지금 1300cc, 뭐 1200cc, 1000cc는 거의 르노 거 갖다 써요. 그러면서 이제 르노도 손해보는 게 아닌 게 벤츠가 들어온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르노도 우리가 다 하긴 했지만 그냥 기술 제휴한 걸로 하자. 네. 니들 브랜드 있으니까. 저도 처음에는 네. 사실 벤츠가 네. 참여해서 공동 제작한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많이 찾아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이거 다 르노에서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의 100% 르노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 뭐 르노 거니까 허접하죠. 절대 아니에요. 그쵸. 르노가 메르세데스 벤츠 못지않은 그 F1의 5대장인데 5대장 중에 하나고 터보 기술을 정말 훌륭합니다. 그래서 터보 엔진 정말 잘 맞아요. 그러니까 벤츠가 손해볼 이유가 없어요. 허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실력이 있고 인지도가 없는 뮤지션이 있는데 뭐 인지도가 아주 없진 않지만 아주 뭐 탑급은 아닌데 곡을 좋은 걸 만들어 놨어요. 근데 갑자기 지드래곤이 연락이 와가지고 저랑 같이 앨범 내실래요? 딱 만났는데 이 친구 준비한 게 없어. 그래도 하죠. 그쵸. 손해볼 게 없지. 그쵸. 뭐 지드래곤 간판 걸면 앨범 잘 나가는데 그러면 대신 저랑 공동으로 작곡했다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좋죠. 이게 뭐 A 시리즈 뭐 180, A200, 뭐 B200, B180 이런데 그다음에 CLA 뭐 이런 데 다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벤츠에서 그 정도 쓸 것 같으면 왜 이런 게 있잖아요. 왜냐 우리 정도 되면은 그래도 좀 좋은 거 사다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좋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 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된 엔진이 있다. 그리고 르노인데 거기다가 또 닛산까지 붙었는데 닛산이 왜 중요하냐면 야 우리가 이거 하이브리드 써야 되는데 그 일본의 토요타는 좀 걔들 자존심 세고 비싸단 말이야. 그리고 토요타가 또 못하는 게 뭐냐면 터보를 잘 못 만져요. 터보를 잘 못 만져. 뭐 지금 터보 엔진을 만들긴 하는데 이거 해본 거 아니면 잘 못하거든. 유럽 애들은 또 뭘 못하냐면 하이브리드를 잘 못해. 이 서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벤츠는 또 보통 이제 벤츠나 BMW가 저배기량을 못 만든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F1에 들어가는 엔진들이 실린더 최적당 300cc, 350cc밖에 안 돼요. 그럼 그거 4기통으로 자르면 그게 1500cc 되는 거예요. 1300cc 되고. 걔들이 그걸 왜 못해? 하는데 걔들이 못하는 건 싸게 많이 남기면서 좋게는 못 만들어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걔들이 해본 게 없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해본 애들은 르노, 닛산 뭐 이런 애들이거든. 그 친구들이 그럼 둘이 합쳐져가지고 시너지를 내서 터보까지 잘 걸어서 나중에 하이브리드까지 걸릴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야? 그럼 사야지. 그래서 이름이 딱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XM3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벤츠가 야 내가 이름 빌려줄게. 야, 르노가 터보는 내가 만질게. 그 다음에 기본 베이스가 되는 엔진은 닛산 뭐 우리가 기술 뭐 GTR에 들어가 있는 뭐 코팅 기술도 있고 영 안 되면 뭐 소듐 중공 배불 같은 기술도 있어.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뭐 늘 수도 있고 하니까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시너지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경쟁력이 좋아요. 이 엔진이. 하면서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왜 그러면 1300cc, 1000cc 터보 엔진을 안 만들고 1600cc를 만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항목인데 1300cc를 만들 수야 있죠. 근데 이 정도 출력에 이 정도 토크 밴드를 만들어서 가격을 맞추려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단가 맞추기가 정말 까다로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르노 같은 경우에는 닛산, 르노의 장점이 시너지가 잘 어우러져서 이 배기량에 이 출력의 단가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엔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최적을 333cc에 맞춘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르노 애들은 3000cc 때는 10기통, 3500cc 때도 10기통, 뭐 1.5cc 때는 뭐 6기통, 이런 식으로 F1에서 300cc에 전후되는 실린더를 정말 많이 만져봤어요. 거기에다 터보를 어떻게 걸면 효율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를 누구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알아. 빠삭해요. 그러니까 333cc로 얘를 맞춰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3기통으로 걸면 999cc, 4기통으로 걸면 1332. 모듈러 엔진이에요, 이게. 그런데 보통 우리가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최적의 효율은 500cc에서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500cc에서. 그래서 BMW의 모듈러 엔진도 500cc에다가 그걸 맞춰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들은 333cc야. 이게 대단한 자신감이에요. 우리가 333cc에도 효율 맞출 수 있어. 단가도 맞출 수 있고, 효율을 맞추면, 그러니까 성능을 맞추면 단가가 안 맞고, 단가를 맞추면 성능이 안 나와요. 근데 얘네는 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기술력과 자존감이 어우러져야 돼요. 안 그러면 못 만든 거야. 거기다가 얘들의 생각은 그거예요. 디젤 안 만든다고 얘들이 이제 천명했어. 디젤은 이제 안 만든대요. 그럼 뭘 만들 거야? 디젤의 효율을 가솔린으로 내야 돼. 그럼 뭐가 붙어야 될까? 터보. 터보? 하이브리드. 터보. 그렇지. 터보와 하이브리드가 붙어야 돼. 이 두 가지가 붙어야 연비도 잡고 출력도 잡는다. 그러면 최적이 500cc에서 낮춰야 돼요. 왜? 하이브리드가 붙으려면 공간도 나와야 되고, 또 효율도 나와야 되고, 연비도 나와야 돼요. 연비를 빼려면 가장 좋은 게 뭔지 알아요? 그럼 소식을 하려면 위 사이즈를 줄여야 돼요. 위 사이즈가 늘어나면 소식을 못해. 실린더 최적이 낮은 것만큼 연비에 좋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33C로 딱 해서 출력만 제대로 낼 수 있으면 연비는 해결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이브리드만 걸리면 디젤의 효율을 잡아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 디젤 안 만들어 자신 있게 얘기한 건 333cc 모듈러 엔진에다가 3기통이든 4기통이든 아니면 그러니까 스트로크만 조정하면 이게 또 1200cc로 또 낮출 수가 있거든. 자유롭게 조정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터보 엔진, H5로 시작하는 이 엔진은 총 6가지 베리에이션이 있는데 999cc 3기통하고 4기통 1332cc는 보스트로크가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롱스트로크 엔진이라서 저배기량은 이제 저회전의 스토크 구간에 강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스트로크가 훨씬 깁니다. 보호보다. 그런데 이제 1200cc는 보호 사이즈를 약간 줄여가지고 cc를 맞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연흡기, 터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개 베리에이션으로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입맛대로 하이브리드를 붙이는 거예요. 터보에다 하이브리드까지 딱 붙여버리면 디젤 엔진은 이제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르노의 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소비자들은 몰라도 되는데 자동차를 평가하시는 분들은 가끔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르노의 설계자였다면, 르노의 엔지니어였다면 과연 디젤의 빈자리를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채우려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333cc의 모듈러로 가서 1332cc의 터보를 걸고 또 1200cc로 스트로크 사이즈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3기통으로 999cc를 만들어서 이 엔진의 베리에이션을 넓혀 놓은 건 얘네들이 디젤을 대체하기 위한 초석이구나.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이브리드를 걸겠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터보와 하이브리드가 걸었을 때 디젤은 잊을 수 있겠다. 얘네들은 이런 자신감으로 이걸 낸 거구나. 그러면 향후 얘네들은 10년 이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오기 전까지 이걸로 버티겠다. 이걸로 디젤까지 수요를 다 커버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하이브리드까지는 안 걸리고 1332cc에 터보만 딱 걸어놓고, 왜냐면 처음부터 이게 하이브리드까지 해놓으면 그렇죠. 소비자들이 더 좋은 걸 원한단 말이야 나중에.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의 어떤 취향이나 이런 만족도는 가소성이 없거든. 한번 이렇게 눈이 높아지면 못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가솔린, 자연흡기, 터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한 13km 정도 가. 요 정도. 그 다음에 152마력 정도 돼.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60마력, 170마력으로 하이브리드를 걸고 요거는 한 17km 정도 가, 리터당. 이런 식으로 이제 늘려나가겠다. 그래서 이게 디젤 필요 없지? 우리가 환경도 잡고 승차감도 좋고 연비도 잡고 다 잡았어. 전기차 오기 전까지 이걸로 버티면 돼. 괜찮지? 이게 르노의 전략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걸어놓고 나머지는 전기차를 준비를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르노, 닛산도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 기업입니다. 실제로 닛산은 오토노무스라 그래가지고 완전 자율주행을 추구하는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일본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했었고, 전기차 분야에서도 뭐 리프 네. 아주 빠른 시기에 냈었고, 하이브리드, 전기 모터, 인버터, 배터리 제어, BMS 기술, 그 다음에 또 자율주행, 오토노머스 기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 기술력을 아주 탑 클래스 수준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가 그래서 사실은 경쟁력 있는 차들을 앞으로 만들 수 있는 입장이긴 한데, 하여튼 그 오너 리스크가 크죠. 거기도 또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예. 그러고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이것도 뭐 현대로서는 기회죠. 왜냐면 그 두 기업의 막강한 기술력이 시너지를 내고 거기에다가 메르세데스 벤츠까지 붙어서 브랜드까지 보탠다 그러면 사실 이 현대기아로서는 버거워요. 버거운데 이 내부적으로 뭐 가장 최대의 적은 내부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예. 그러고 있으니 현대기아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파워트레인, 그 다음에 뭐 변속기 구성, 차대, 그 다음에 주행 성능 이런 것들은 국산차,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국산차들보다 뭐 한 스텝까지는 아닌데 한 반 스텝 정도 조금씩 더 좋아요. 완성도가 높아요. 그리고 더 먼 미래, 장래를 내다본 베리에이션이에요. 이거는 설계도 그렇고 좋은 차를 선택하셨습니다. 프랑스 브랜드들, 특히 르노 이런 브랜드들은 내구성에서는 이미 검증이 끝난 브랜드들이고, 닛산도 마찬가지예요. 닛산도 일본 브랜드야 뭐 내구성 원래 훌륭하니까. 5스펙까지도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죠? 네. 뭐 이 정도까지 필요 없잖아. 뭐 그럴 품질을, 특히 닛산이 그래요. 그 마른 수건도 쥐어짜라는 건 네. 토요타가 이렇게 원가 절감을 한다는 게 아니라 네. 그 모든 역량을 차량의 생산에 집중하고 남는 재고가 없게 하라. 저스트 인 타임의 네. 기치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회자가 돼가지고 걔네들 원가 절감 무시무시하게 하는 걸로 그걸 쓴다. 원래는 거기에서 나온 말은 아닌데, 이가 변절이 됩니다. 네, 근데 토요타가 원가 절감을 많이 하긴 해요. 그러니까 남는 재고 없게 하고 원가도 최대한 절감을 하자, 이주인데, 닛산은 야, 자동차는 품질이 좋아야 돼. 자동차는 정말 일본을 대표할 만한 고품질이어야 돼. 우리는 닛산이니까, 우리는 일본 산업이니까. 그리고 토요타 저거 우리가 잡아야지. 뭘로? 품질로. 근데 가격은 더 비싸게 넣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닛산의 명차들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닛산 차들은 차를 잘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잘 그 속된 말로 까지 않아요. 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지불한 거에 비해서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 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닛산 리뷰 안 하는 건데, 뭐 맥시마도 그렇고 알티마도 그렇고 이 엔진은 캐시카이에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XM3 오너들은 이 엔진은 이제 닛산과 르노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메르세데스 벤츠는 이름만 왼손 거들 뿐이다. 네. 그게 어때요? 그게. 뭐 최소한 QA 정도는 했겠죠. 그러니까 뭐, 뭐 이렇게 기술자인들이 가서 네.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네, 그런 거는 했겠죠. 또 기술 문서도 받고, 네. 몇 마디 거들었겠지. 네. 야, 이거 뭐 이런데 요즘 이렇게 맞춰주면 안 돼? 뭐, 그 정도는 했겠죠. 최소한 안 되면 그냥 좋네요 그렇죠, 한마디만 그렇죠. 했어도. 아니 그 기술 계통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누가 이렇게 협업할 때 네. 몇 마디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죠. 리포트 쓴단 말이야. 네. 그쪽에서 요청을 해요. 야, 니들 그거 한번 몰아보고 해보고 네. 그 문제점이나 이거 해줘. 그 엔지니어마다 다 받아요. 또 가져가서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는데 네. 반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동 개발도 맞아요. 예. 인볼브 됐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 되니까. 그래서 야, 니들 의견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어때? 그러면 이제 또 플라시보 효과로 내가 한 말이 반영이 됐나? 좋은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어떻게 보면 공동 개발이야 이것도. 예. 그리고 이런 거 하나 딱 자기 이름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우리 회사 이름 딱 들어갔다거나 그렇죠. 예. 그런 게 생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여한 바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생리나 이렇게 실제 기술직에 있으신 분들은 그 생리를 잘 알 거예요. 쟤들이 주로 했지만 우리도 안 한 건 아니다. 뭐 이런 느낌. 네. 아마 벤츠가 만들었어도 이보다 잘 만든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대신 벤츠가 품질을 높이려면 가격이 안 맞았겠지. 그냥 뭐든지 제조업은 그거예요. 가격이 제일 중요하거든. 이 가격대에 이 품질이 나와? 누가 이걸 만들 건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A그룹이 있고 B그룹이 C그룹이 있는데 C그룹은 원가를 예를 들어서 100원을 놨는데 B그룹은 80원을 넣고 C그룹은 70원 놨어. 그럼 C그룹 네가 해.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르노가 지금 1332, 333cc 그 모듈러 최적으로 터보 걸고 하이브리드 걸고 야 우리가 원가가 이 정도인데 그냥 우리가 할게. 이 분위기가 되는 거죠. 실제로 차를 딱 처음 딱 봤을 때 인터넷으로 봤을 때랑 처음 네. 시승하려고 딱 탔을 때 느껴지는 인상과 그게 확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처음 시승 한번 했는데 이 차를 해야겠다. 이미 그때는 셀토스도 시승을 해본 상태였고 했지만 뭐 제 마음과 와이프의 마음에 딱 들어서 결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가성비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차를 선택할 때 이 차가 왜 그 차를 수밖에 없냐. 뭐 이게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고 좀 불편하실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동양인과 서양인 부모가 만나서 아이를 낳아서 혼혈아이가 태어나면 진짜 이쁘지 않아요? 약간 엑조틱한 느낌도 있으면서 오리엔탈적인 느낌. 동시에 가지고 있잖아요. 신비롭잖아. 검은 눈동자의 외국인 뭐 이런 느낌. 아니면 푸른 눈동자의 동양인 뭐 이런 느낌. 이게 뭔가 이렇게 뭐 고양이도 오드아이면은 굉장히 매력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사람도 하이브리드가 되면 묘한 매력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는 지금 동서양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거든. CMF 플랫폼. 그 CMF 플랫폼도 닛산과 네. 그 르노가 공동 개발을 했는데 아시아의 어떤 감성과 필요성 그리고 유럽의 감성이 잘 어우러졌단 말이에요. 엔진도 그래. 엔진도 유럽 특유의 효율성과 아시아 특유의 섬세함이 만나서 1332cc에 152마력 26kg 포스 미터의 토크가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거기에 하이브리드까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효율성 그리고 낮은 가격. 이 차의 가격이 지금 2,000만 원대잖아요. 네. 2,100만 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일 밑에가 2,100만 원이 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엔진이 들어가지 않은 거는 1,700 얼마인가 그렇고 예. 그거는 뭐 옛날 사골 그렇죠, 엔진이니까 그렇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신형 엔진이 들어간 거는 뭐 넉넉 잡아도 2,100이면 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은. 예. 그리고 다 때려 넣어도 2,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네. 다 집어넣어도. 이 가격을 누가 맞추냔 말이에요. 네. 현대 기아에서도 1332cc 이 터보 라인업으로 이렇게 출력을 내서 맞춰야 된다 그러면 아마 현대 기아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거를 르노와 닛산이 만들어낸 거예요. 거기에다가 변속기도 이제 게토락 습식 7단 변속기 들어가 있고 뭐 게토락 전륜 구동용 DCT가 평가가 안 좋긴 한데 내구성 문제에서 네. 그런데 뭐 DCT 중에서 가장 변속기를 많이 만들고 많은 브랜드에 공급하는 가장 유명한 브랜드예요. 네. 지금 뭐 마그나사 인수가 되긴 했지만 그 기술력이라는 건 그렇죠. 그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유럽이나 동양권에서는 꽤 쓸모가 있죠. 미국에서는 쓸 데가 없지만 네. 미국은 뭐 100km 놓고서는 뭐 2시간씩 가야 되는데 사실 빠른 변속의 특징인 DCT가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힘을 못 쓰는데 우리나라는 지방만 해도 이렇게 또 시내에서 이렇게 잦은 변속할 때 빠른 변속 좋죠. 근데 이게 초반 울렁거림이 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게 이제 문제인 거지. 좀 그게 스트레스가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수동 변속을 좀 해보신 분이 회전수에 맞게 이렇게 움직이면 참 재밌는데 자동 변속기처럼 꾹 계속 밟고 그냥 나는 내 길 가련다 하시는 분들은 네. 네, 변속 타이밍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거슬리죠. 초반에 그래서 좀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요즘은 많이 악셀 타이밍이라던가 네. 또 이렇게 좀 조절하니까 나아지긴 하는데 초반에 처음에 당황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악셀을
풀로 물론 밟을 때가 많이는 없지만 한 번씩 그렇게 했을 때 그 꿀렁거림이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그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 뽑을 때 이력서 보고서 대충은 알잖아요. 물론 일시켜 봐야 되지만 네, 그런데 이제 사전에 그 이력서 보고 자동차 스펙이 그런 거예요. 자동차 스펙이 보면 이제 대충 이 친구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되겠구나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력서를 보니까 좋아요. 뭐 괜찮네. 뭐 좋은 학교에서 잘 배우고 뭐 잘 교육받은 친구네. 네. 이 가격대에서. 근데 이제 이게 그 르노 삼성에서 이제 XM6로 토션빔 가지고 한번 크게 헛발질을 했는데 사실 그 클리어도 그렇고 메간도 그렇고 토션빔이라 그래가지고 지탄을 받을 만한 차들이 아니거든요. 승차감도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서 거동 측면에서는 동급 최강의 차들이에요. 그러니까 르노에서 토션빔 세팅해가지고 정말 SM6처럼 되기 힘든데 아마 그거는 물성보다는 토션빔의 한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SM6 정도 되는 그 정도의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그 정도의 차 크기를 가지고 있는 중형차는 토션빔이 감당을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체급을 넘어가는 어떤 차에다가 토션빔을 우겨 넣은 거죠. 거기에다가 AM 링크, 그러니까 토션빔이라는 어떤 저급한 자료, 그 재료의 그 좀 부정적인 면을 덮으려고 멀티링크처럼 뭘 하나 가미를 하면 사람들이 이것도 멀티링크의 일종으로 인식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마케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얄팍한 생각 때문에 그 토션빔 본연의 세팅에다가 뭘 하나 입히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아마 그게 아닐까 싶어요. 원래 탈리스만의 토션빔 세팅과 사륜 조향까지 들어간 차들은 아마 그게 멍청한 승차감이 안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차급을 너무 넘어서는 무리한 적용이었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르노는 탈리스만 같은 체급의 차를 만들 생각을 그동안 안 했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닛산이 있으니까 그냥 뭐 닛산 또 그냥 대충 가져다가 하되 서스펜션? 그냥 하던 대로 넣지 뭐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르노 삼성에서 우리나라는 토션빔 이거 욕먹는데 이 유럽 사람들은 토션빔이든 멀티링크든 워낙에 르노나 푸조, 시트라고행이 잘해와서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드러운 승차감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기아나 뭐 이런 차들에 익숙해져 있는 소비자들은 왜 이렇게 딱딱해 이런 느낌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야 그거 토션빔이라 그래. 그러면 차가 안 팔릴 걸 생각하니까 야 AM 링크처럼 뭐 이렇게 멀티링크 같이 생긴 뭐 하나를 넣고 우리가 그냥 토션빔이 아니라고 강조를 하자. 이러면 소비자들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자충수가 됐다기보다는 그 왜 시승 채널 중에서 이상한 채널 하나 있잖아요. 오토기어라고 물건으로 지고 그러니까 르노 삼성은 진짜 저것들 뭐지? 저 얼마나 얄밉겠어. 내 입장 바꿔 생각해 놓으면 김정민이 저거 김창일이 저거 이럴 거야 막. 그냥 모르는 척 좀 해주지. 그러니까 니들이 왜 뭐 니들이 개발했어 뭐 니들이 AM 링크를 알아? 니들이 오징어 맛을 알아? 또 모르는 것들이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뭐 알고 얘기를 하겠습니까만은 승차감 안 좋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차급이 너무 급을 너무 초과했어. 거기까지 넣으면 안 되는데 넣었단 말이야. 그리고 넣었으면 그냥 르노에서 한 그대로 가져왔었어야 돼요. 왜 르노 토션빔 세팅을 잘하거든. 아무리 토션빔 세팅을 잘해도 멀티링크만큼 좋지는 않아요. 멀티링크인 것처럼 흉내까지는 낼 수 있겠지만 그걸 넘을 수가 클래스는 영원한 거거든. 지금 멀티링크 못 만들기가 더 힘들어. 더 힘들어요. 우린 유럽차 특히 푸조나 르노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그 거동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라는 거는 익히 잘 알고 있고요. 유럽 프랑스에 가서 직접 경험도 해봤고 또 스테비오 패스 클리어로 넘어갈 때 그 느낌 진짜 기가 막혀요. 그 르노 클리어 메가는 진짜 작품이 작품. 괜찮아요. 모드는 따로 없나요?
저걸로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런 게 불편하네요. 그냥 사실 버튼 2번 누르면 네. 바뀌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이거를 굳이 터치를 하게 만들어서 어쨌든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여기서 이제 마이센스에서 어떤 식으로 스티어링 휠을 쓸 건지 고를 수는 있거든요. 파워트레인은 못 바꾸고요. 마이센스에서는 그냥 스티어링 휠만, 감도만.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